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와 오랜 시간 대치한 끝에 결국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난항을 겪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출입을 제지하면서 특수단은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고 양측은 출입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각은 일몰까지였는데 그 시간까지도 대치가 이어지며 결국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대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를 두고 대통령실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갔는데 경찰은 결국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은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 시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든 수사기관을 통틀어 처음이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출입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록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상 이유 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 수사와 함께 탄핵 심판에도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압수물 상자를 싣고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차량이 대통령실 입구에 늘어서 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내란 혐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내에 진입하지 못한 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대통령실 직원들은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반나절이 넘도록 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대통령실이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만 임의 제출하면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 강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장에 임의 제출 받으라고 그렇게 기재된 게 아니잖아요. 기재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요한 기록물이 많으며 별건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출입을 제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사과 담화 이후 지켜오던 침묵을 깨고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윤계 의원과 소통했다는 여권 관계자는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로 법적 공방에 나서며 시간을 벌고 정국 안정을 바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 심판을 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직무 공백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 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게 가능한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이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처럼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애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내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잇따라 터져나온 계엄 전후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반영키로 한 겁니다.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가 즉시 탄핵돼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킬 거라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율투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절차도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야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 경고합니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던 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당내 기류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여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당 역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오는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국 의원 등 지금까지 모두 5명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기준인 여당 이탈표 8표에는 못 미치지만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표결 자체에는 참석하겠다는 여당 의원도 이미 10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지난번 탄핵안 표결 때와는 다른 움직임인데 이 같은 당내 변화가 대통령실 대응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구체적 로드맵을 짜기 위한 당내 TF까지 구성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에선 조기 퇴진의 부정적 기류가 역력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친한계 내에서도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는 이상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무용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이건 불가피하다. 그렇게 탄핵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는 민심까지 더하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한동훈 대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개파 간 세대결 양상으로 흐른 신임 원내대표 선출까지 맞물리며 탄핵안 표결까지 당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여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한 대표가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한 대표가 내일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힐 거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여야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특정 사안을 경계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태의 진실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를 시작으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은 여야의 빠른 응답과 협조를 촉구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요구에 적극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원내 사령탑이 비어있는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야권 단독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정조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동행명령장 발부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진 맙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우원식 의장의 국정조사 카드는 현 정부 계엄 시도를 향한 의회 수장의 강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맡았던 이석범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현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이들과 당연직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구속 결정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설명한 것은 검찰청법 4조. 구체적으로는 4조 1항 1호에 남혹과 다목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남혹은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 다목은 이런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공무원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는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수사권 주장의 근거로 주요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이 같은 논리를 대외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권 경쟁을 이어온 경찰을 열쇠로 수사권 논란에 족쇄를 풀게 된 검찰. 걸림돌을 털어낸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더 힘이 실릴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검찰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 이뤄진 조사에서 특수본은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군을 중심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방첩사령부에 이어 특전사령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세훈 특수작전 항공단장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최종 목표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엄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충실하게 조사한 뒤에야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검찰 입장입니다. 군과 경찰 지휘부 등 계엄을 지휘하거나 이에 관여한 인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이미 확보한 데다 경찰이 대통령실 강제 수사까지 벌인 만큼 검찰의 칼끝이 더 빠르게 대통령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데 YTN 취재 결과 박 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하는 최고 감독권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된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시 회의 참석자 가운데 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신도 우려를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당시 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시 회의록 등의 확보에 나선 경찰 특수단은 박 장관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심의 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의 이유와 종류,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공고문을 작성했는지 등 내용과 절차를 두루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장관들도 줄 소환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에 공개적인 찬성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오늘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여권 내에서 공개 이탈표를 내민 사람이 5명으로 모두 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기류가 좀 확대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탄핵은 결국 시간 문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5명인데다가 네. 대통령 스스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야라든지 조기 퇴진의 어떤 로드맵이 없다면 탄핵 외에 대안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표결에 국민의힘이 몇 명이 참여하느냐. 아마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탄핵 표결은 이제 오는 토요일 또 잡혔습니다. 14일 오후 5시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이 표결을 안 하는 걸 보고요. 국민들이 격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특히 그 바른 소리 했다는 오늘 얘기를 했던 김재섭 의원 같은 또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젊은 피로서 국힘당에서 미래주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쭉 일어서서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의 실망은 대단한 겁니다. 예. 아니 무슨 뭐 젊은 피 찾아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계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내란인데 저렇게 당론이라는 것을 납세워가지고 투표에도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표결 참여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마 이번 토요일에는 표결 불참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카드가 되고 일개 카드에서는 아웃입니다. 사실 김재섭 의원 오늘 이렇게 입장 밝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뭐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아니 예. 강북이라는 지역구가요. 네.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그 민주당의 텃밭에서 김재섭이라는 국힘당 의원을 가까스로지만은 하여튼 내보냈을 때는 엄청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이지만 거기가 호남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당신의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해준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재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줄을 서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큰 실망을 지역구민들이 했을 것입니까? 그건 뭐 저렇게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요 다음 선거에 김재섭 의원은 안 됩니다. 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기는 세종대왕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와도 안 됩니다. 김재섭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 참여가 분명히 이번에는 카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론이 아니라 당론을 막 몇 겹으로 해서 해도 이게 무기명 가부만을 적는 거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선언을 한 분도 있지만은 조용한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문자 나온 것도 보면은 아빠가 국힘의 의원에게 아빠 역사적 선택을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문자가 아들의 문자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또 답변하는 게 걸작이에요. 나도 고민 중이다 아들아라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조용한 고민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비밀 투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또 다른 이 파고가 일어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토요일에는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갈 거고 또 대통령 본인이 나 탄핵을 택했다라고 지금 거의 반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이번에 저렇게 비밀 투표로 들어가게 되면 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은 어쨌든 지역 화난 민심 그리고 뭐 가족들의 이런 반응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더 변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한 이틀여 남았죠? 아니요, 변수의 유무를 떠나서 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평시에. 그런데다가 지금 뭐 증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물론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국회의 의결을 저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체포조를 통해서 지금 뭐 지하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결국은 민주당의 폭거와 종북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한동훈 뭐 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럼 종북 반국가 세력이냐? 네. 지금 체포조 리스트로 들어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예요. 거기다가 또 의대의 전공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본업에 기의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보수 정당이야말로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게 보수 정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비민주적인 당론의 이름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요. 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점입가경인 것이 그 처음에 표결에 참석한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에 대해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김민전 최고와 모 씨와의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 자체가 예. 분노를 더 가중시키는 일인데다가 김재석 같은 경우는 지역구민의 압박 때문에 진작에 했었어야죠, 본인은. 그런데 지역구민의 압박 때문에 나온 것 같은 잘못된 그런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한때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표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조만간 낼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뭐 조경태 의원의 한마디가 있었죠. 탄핵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 표명이 전향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오늘 내일 간에 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비슷한 입장이 나오느냐 기대했습니다만 이건 오보다라고 이제 친한계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 한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석은 해야 된다. 표결에 참석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참석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완전 이제 그 당론으로 불참을 표명했었고 참석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전혀 무기명으로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참석하게 되면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특히 지난 지금 만 일주일이 넘어가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그 유권자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일반 국민 지지자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렸고 더군다나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막 드러났는데요. 그 사실들이 물론 다 진실은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군, 경찰, 국정원 네. 그리고 비서실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거기다가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아마 핵심 몇 사람들 예. 이분들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조금씩 흘리는 것만 종합을 해도 지금 사태가 엄청나거든요. 예. 특히 군은 지금 뭐 방송 보고 알았다는 군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제 오늘사 특전사령관이 뭐 사흘 전에 알았다 이러는데 예. 이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진실을 이제 캐고 들어가면 훨씬 이전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건 너무했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2024년 12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개탄이 절로 나오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국민의힘이라는 틀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투표는 그렇게 간단히 지난 일주일 전으로 생각해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여당 전국 안정화 TF가 이런 로드맵을 내놨었죠. 2월 하야 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 5월 대선, 뭐 이런 카드를 내놨었는데 정작 윤 대통령이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져서 차라리 탄핵으로 가겠다는 기류가 지금 읽히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네.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탄핵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면 오히려 자신은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예.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당과 총리가 뭐 힘을 합쳐서 국정을 운영하고 하다가 아주 그냥 된서리를 맞았어요. 당 내외로. 예.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막상 그런 그 조기 퇴진 로드맵을 당에서 제시하니까 난 아니다. 난 탄핵으로 내가 한 일은 정당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친윤계가 뭐 편안하게 표결에 나설 것이다. 또 이런 그 전망까지 내놓던데요. 예. 일단 이 당론으로 정한다라는 거요. 당론이 얼마나 비민주적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자기 의견을 헌법기관으로서 표출하니까 당연히 다음 표결에 다 나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조경태 의원도 이거 충정으로 한 얘기일 거예요. 탄핵 관련해 한동훈 입장 표명이 전향적일 가능성. 당대표가 입장이 달라지면 똑같이 따라서 달라지고 당대표가 입장이 안 달라지면 똑같이 안 달라지는 게 이게 정당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거기서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비상계엄 선포한 첫날만 당대표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번엔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참석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로서 당연한 말이에요. 나머지 의사 표출은 자신의 자율 의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럼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간동훈이다 이렇게 또 조롱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예. 거예요. 예. 이런 그 세간의 어떤 그런 민심을 과연 이 안에서는 알고 있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예. 어쨌든 조기 퇴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은 탄핵 절차를 통할 때 나는 일정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것인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이 낫다. 그러면 진짜 친윤계도 진짜 부담 없이 이번 주 토요일은 그냥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일 원내대표가 일단 누군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친윤이 될지 아니면 중립적인 인물이 될지 그게 예. 결정이 될 텐데 하여튼 예. 친윤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당내는 뭐 시끄럽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이 투표를 못 가게 막아선 건 일단 잘못된 거라는 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장에는만 가라라는 게 지금 한 대표 얘기인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겁니다. 당론을 폐지하고 네. 국회의원 당신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해라라고 해야 될 거예요. 또 이번에 만약에 투표를 못 가게 한다면 이건 이제 투표 방해죄라는 사실 법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습니다. 이건 형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 방해죄로 아마 고발을 누군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건 더 이상 선택지가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이건 국가적 사안이에요. 이건 국힘당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신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300명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선택해라라고 그걸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어제 이양수 TF 위원장이 얘기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 3월 하야 요 얘기. 그러니까 요 조기 퇴진을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강제 방안이 없지 않냐. 조기 퇴진을 그렇죠.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예. 한한 그 회견에서 얘기했던 직무 배제라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직무 배제라는 건 직무 정지는 있지만 네. 직무 배제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직무 배제라는 말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직무 배제 후 하야를 무슨 뭐 2월인지 3월인지 4월인지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바로 지금 모든 인사권도 해결 다 손에 쥐고 있고 또 실제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국군 통수권도 있고요. 외교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그걸 어떻게 해요? 뭐 당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은 총리가 해야 되는데 권한 대행을 총리가 하려면 대통령이 유고나 사고가 돼야 되는데 거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은 정치도 중요하고 법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르는 것은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이 얘기를 했던 조기 퇴진을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지난 표결일인가 아침에 그 사과를 표명하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고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검사를 했으니까 율사 출신이면은 우리 같이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에 또 신뢰를 완전히 그 추락시킨 것이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예요. 본인은 이거 안 받을 생각인 거잖아요. 탄핵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그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벌써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이니까 우왕좌왕하는 데다가 당 대표로서 지금 당내의 그립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한동훈 대표의 이 대중들,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 신뢰나 지지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한 대표는 자꾸 딜레마에 빠져갖고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반사 이익을 야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수록 그 거시적인 자세와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 한 대표는 본인의 대권을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런 그 패착을 두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대구시장으로부터 강한 견제구가 날라오고 또 야당에서도 비난이 날라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럴수록 한동훈 대표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의 리더십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한 첫날 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일관성이 있고 아, 저 사람 말은 말에 신뢰가 있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성 앵커 말씀하신 듯이 더 잘할 그런 거는 더 많이 할 사람들이 권한도 없는데 왜 권한 행사를 하려 했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움직이다 보니 또 어제와 오늘 또 그 이야기들이 계속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 토요일 또다시 표결에 붙여질 이 탄핵안은 또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탄핵안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쯤 조기 퇴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위기가 또 더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이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모습도 우리가 이제 의연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 여전히 뭐 권성동 의원은 당론은 반대다. 반대가 당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김태호 의원은 자유의지로 투표소에 들어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예. 결국은 국힘당의 굴레를 벗어나야 국힘당이 살아날 겁니다. 이건 제가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제 3당에 지금 몸을 담고 있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국가, 그렇게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국민, 역사 이런 기준에서 토요일 날 결론을 내는 것이 국힘당이 살아나는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윤 대통령 본인도 예. 탄핵으로 가겠다고 거의 반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변호사 얘기하고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변수는 아마 구속일 겁니다. 근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세 개 기관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상설특검은 돼 있고 또 일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구속도 매우 임박해 보여요. 네. 이렇게 따지면 구속이라는 바퀴가 하나 굴러가고 탄핵이라는 바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다음 주에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국힘당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구속과 탄핵이라는 이 두 바퀴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빨리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 대통령 본인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이미 받은 걸로 거의 다 확인이 되는 순간에는 예. 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순전히 가정이라서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지금 여당 분위기로 봐서도 탄핵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뭐 검찰, 경찰 뭐 여러 군데서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만약 구속 수사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 두 개는 별개의 바뀌기 때문에요. 네. 그냥 자기들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세 개 수사기관은 특검을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자기 기관이 먼저 구속을 시키는 그런 그 어떤 수사의 공과를 차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지금 벌써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오늘 벌써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덜커덕 내밀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은 MB 때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하루나 이틀 동안 대치하다가 임의수색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주는 그 자료만 받아가지고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구속영장이거든요. 체포영장은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결국 문제가 될 텐데요. 구속영장이 만약에 판사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대통령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구속카드는 구속카드대로 굴러가고 탄핵카드는 예. 탄핵카드대로 굴러가서 예, 동시에 굴러갈 수 있다. 그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카드는 사실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별로 이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언론사 카메라에요. 이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의원 13명의 이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전체적으로 그 구성원들을 볼 때 가능성이 어디에 더 있을까요?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 아마 이대로라면은 네. 권성동 의원이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 당 안에서. 네. 근데 저는요, 당장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 네.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뭘로 볼까?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안 하나? 이런 그 의문이 들었고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 친윤 아니에요, 친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뭐 탄핵에다가 지금 뭐 심지어는 체포에다 구속 가능성에다가 그런데 과연 그 비상계엄을 알았던 몰랐던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 이르르는 오늘날의 이 현대 정치사에서 친윤은 그럼 아무 책임이 없는가. 그런데다가 지난 주말에 표결할 때 결국은 그 의원들을 의총의 이름으로 한 방에 모아놓고 결국 표결에 참여를 못하게 한 것도 친윤그룹 중심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진들이 모여갖고 이번엔 권성동이다 해갖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으쌰으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한 2~3달만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럼 2~3달 동안 뭘 하려고 원내대표를 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한동훈 대표를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이미 그런 예. 또 의심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 왜 한동훈을 탄핵시켜야 되나? 정말 그 부정적으로 제가 그 해석을 하자면은요. 예.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말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존립을 하거나 사라지거나 말거나 4년 후에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구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 아니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보수 정당,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정말 이건 낯을 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네. 했다면 예. 누가 추대를 해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지금 그 얘기 나오신 김에 그럼 아예 그 얘기 먼저 하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시나리오 지금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건데 그게 지금 최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출직 4명만 그만두게 되면은 예. 자동적으로 지도부가 와해가 되니까 그런데요. 그 지금 얘기가 이제 사실 그건- 최근 이준석 의원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이준석 대표. 그렇죠. 그때도 네. 그랬고요. 거기 좀 저 당원 당규가 민주당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국힘당은 당원 당규가 선출직 4명이 그만두면은 그냥 무조건 다 이게 와해가 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3명은 사실 친윤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1명만 더 확보가 되면은 네. 한동훈 대표를 축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쫙 도니까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일단 부인은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내일 그 투표를 염두에 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투표에서 결론이 만약에 권성동 의원으로 난다면 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 없고요. 근데 지금 이 국가적 대사에서 그날 3일 밤에 그 행동도 그렇고 네. 국힘당이 친한 친윤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오고 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이건 어떤 당이든지 간에 이런 국가적 대사에서는 정말로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놓고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맞죠. 네.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무리 뭐 조금 있으면 잊는다고 그러지만요. 이렇게 큰 사건에서는 잘 망각이 되질 않습니다. 조심해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시나리오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뉴한 의원이 있고 친윤계로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있고요. 또 한 명이 누군가요? 김재원 의원이 있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지금 여기서 변수로 등장을 하는데 총 4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제 와해가 되는 거니까요. 장동혁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탄핵되면 나는 사퇴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탄핵되면 사퇴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 최고위원회에서 예. 친한계가 빠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당 대표를 언필칭 제거하는 좋은 구도를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물론 이제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그 장동혁 의원을 포함해서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입장을 그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로 지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친윤계의 불만에 더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도 좀 자기 자신을 반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친한계라 그래서 열 몇 명이 그랬었는데 친한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 하나를 지금 아우르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이렇게 똑 부러지고 뭐 명석하고 이런 거를 뭐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과 서로 신뢰를 하고 근데 자신이 무슨 결단을 내리든 그래도 친한계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대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을 계기로 해갖고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신경민 의원님 그 말씀하신데 좀 부끄럽겠는데 저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럴 상황이 아니고 적어도 뭐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요. 또 자세히 보면은 그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그 당에서 이해찬 대표였나 20년 집권 얘기를 했어요. 20년은커녕 딱 5년 되니까 4년 만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에 뺏기고 5년 만에 정권 재창출을 못 이루고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이게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잘못됐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뢰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신뢰가 떨어졌는데 표를 더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왜? 염치와 수호지심이 아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는 사실 그게 그 시나리오가 사실 있었든 없었든 간에 진짜 탄핵이 되면 장동혁 의원이 뭐 사퇴하든 안 하든 간에 탄핵되면 다시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국면이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생각이 있으면 뭐 당원 당규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날 테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이런 걸 뭐 대표의 탄핵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대표를 탄핵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좋죠. 이렇게 뭐 여권이 지리멸렬하고 대통령 탄핵 때 뭐 대표 탄핵 때 그러면 좋은데 이 좀 정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발 좀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윤상현 의원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윤상현 의원 뭐 그동안 줄곧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왔었는데 오늘은 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소위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 이 비상계엄을 굉장히 그 선택적으로 그 용어를 그 뭐라 그럴까 취사 선택해갖고 그걸 정당화하려는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계엄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럼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데 무슨 이게 반란이냐 그러는데요. 국가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면 그거는 분명히 위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97년에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럼 고도의 통치행위는 언제 하느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거는 전신이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만약에 정당화되면은 대통령은 기분 나쁘면 계엄령 선포해갖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그리고 기분 나쁜 정치인은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 그래서 체포하고 국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인데 어떻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중진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 국회 그 본회의장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 핸드폰이 또 찍혔는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라는 그 단톡방 메시지가 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상해요. 그 김재섭 의원과 뭐 그 문제 있었잖아요. 형 뭐
나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예.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뭐 하여튼 충고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1년 뒤에 보니까 무소속이라도 나는 당선되더라. 나는 역시 의리를 지켰더니 네. 당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1년 뒤에 당선 무소속으로도 시켜줬더라 그러는데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에 어떻게 보면 수십 배, 수백 배 큰 사유로 지금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하고 하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 저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거고요. 예. 김재섭 의원도 상의를 할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죠. 네. 선배라고 아무한테나 가서 상의를 해서 되겠어요. 지금 예. 이 입단속을 시키라는 문자가 나왔는데 예. 이거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힘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이고요. 이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 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좀 자중하고 정말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그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8일 날 그러니까 탄핵안이 무산된 이후에 한덕수, 한동훈 뭐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방안이 이제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위헌이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총리가 오늘 그날 한동훈 대표하고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한덕수 총리 패싱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글쎄 이 내용은 예.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의원의 질문은 결국은 같이 담화를 발표하기는 했으나 그 원래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은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또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패싱 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는 그 지금 그 보다 깊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단지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물론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 계엄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발된 상황이에요. 공범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이 말입니다.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과도하게 대차게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범으로 해갖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비판해요. 예스맨들만 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네. 거기는 심의 기구였고 네. 또 그 당시에 심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11명의 부서를 억지로 받아서 20분 만에 끝나고 그냥 본인이 계엄 선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마치 또 법적으로 권한 대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됐는데 과연 법을 잘 아는 한동훈 대표가 마치 또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이랬다라는 그런 그 견강부에는 네.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 얘기도 했습니다.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지금 다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또 한동훈 대표가 그때 얘기했던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 얘기하고 또 배치가 되는 거라. 예. 하여튼 이건 좀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네.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건 이런 공동 운영 체제를 하면서 네. 한덕수 총리는 하나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발표문을 보고 알았다는 건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날 12월 3일 날도 자기는 반대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 기록은 없어요. 원래는 국무회의를 하면은
행안부의 의정관이 자리에 앉고 예. 그리고 기록을 하고 물론 녹음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기록을 남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록을 내놓으라는 행안부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묵묵부답이고 경찰도 오늘 그거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0여 분 동안 그 11명의 국무위원들하고 그 총리를 포함해서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분위기는 지금 몇 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한 두어 분 정도가 이거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게 그날의 그 참석자들이 흘리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총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라는 게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본인은 나는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총리가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사실 그 자리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 들어 누워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문제는요. 한 총리 패싱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총리가 두 배로 비판받아야 될 얘기예요. 총리예요, 총리 대한민국에. 근데 비상계엄 할 때도 본인은 뭐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뭐 뚜렷한 족적이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오늘 나온 보도로는 이제 긴급 현안 질의 그 당시 회의가 5분 만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발표 전에는 그 한동훈 한독수 공동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발표 전에 자기 내용 몰랐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지금 자기가 할 얘기예요? 총리를 한 번만 하신 분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고 있으면서 내용을 그러면 확인합시다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해야죠. 국가 서열로 봐도 자기가 위인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요. 패싱을 당했다라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저분 처세술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제목이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방안이잖아요. 근데 몰랐다는 게 말이 제목도 됩니까? 모르고 가서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형적인 예스맨이죠. 아니 그럼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 총리가 나는 이건 몰랐다라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국회 그 대정부 질문 자리에 가서 어떻게 번연히 할 수 있는지 하여튼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포커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단 5분간 국무회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말릴 새조차 없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이 계엄을 논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7분 시작해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렸고 회의의 시작과 끝이 없는 사실상 통보의 자리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의의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통보한 뒤 갑자기 자리를 떠났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찾는 사이 계엄이 선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당시 회의는 시작과 종료 선언은 물론 회의록조차 없었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안부 자료 요청에서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안건명만 있고 안건 내용이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끝까지 계엄에 반대했다며 어쨌든 막지 못해서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 참석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끝까지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자신은 일관되게 반대했다면서도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만난 취재진에겐 수사당국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의 법률적 절차, 또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누구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장관은 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거나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신은 비상계엄령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렇게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저는 저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국무위원들이 조금씩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절반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의 권위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계엄 사태로 국회에 불려나온 국무위원들은 단체로 허리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의 입에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란 말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결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한 국무위원들. 나아가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많았다며 수차례 허리를 숙였지만 야당은 이 사과조차 거짓일 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하남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을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여당 의원들도 질의에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수습에 고생이 많다며 국무위원들을 독려한 뒤 탄핵까지 현실화하면 혼란이 더 커질 거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에 내내 고성이 오간 본회의장은 내란 혐의 수사에 의문을 표하던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으로 급기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 의원 발언을 두고 언행을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당시 회의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호구역이라는 점과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했고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다 일몰까지인 영장 집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결국 원래 확보하려던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라는 등 영장에 여러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상 이유 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내용을 보고를 받고 직접 수정까지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 간부들에게 연락해 직접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포고령 작성에도 윤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고령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초고를 자신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총지휘했다는 혐의가 한층 짙어진 겁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점점 쌓이면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대신 내란 수괴로 몰려 억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인 밤 11시 50분쯤 벌어진 일인데 교정 직원이 현장을 발견해 저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후 이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어제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심사 직전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하면서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앞다퉈 수사 경쟁을 벌이는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가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꾸립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에서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검찰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YTN에 공조수사본부 출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고하를 막문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계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군 준비 정황부터 철수까지 당시 지휘관들의 진술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45년 만에 등장한 계엄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첫 임무 부여는 최소 계엄령 선포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12월 1일 날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에 임박한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로 투입될 예정이던 특수전 부대원들은 계엄령 선포 몇 시간 전 평소보다 강도가 높은 비상 소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시 50분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내에 출동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 직후 발표된 포고령은 이즈음까지 차근차근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여전히 미궁입니다. 포고령 본인이 작성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직후 최소 6곳으로 투입된 계엄군들의 진입.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비상계엄은 2시간 반 만에 막을 내립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된 특수전 부대원들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했고 중앙선관위로 향했던 방첩사 요원들은 현장을 이탈해 편의점으로 향하는 등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벽 3시가 다 돼서 국회를 떠난 특수전 대원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대부분 따랐던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들. 결정적 순간에 항명한 정황도 눈에 띄지만 자이든 타이든 계엄 가해자로서 그 심판 자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 해제 요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거란 말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을 향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됐느냐며 올린 SNS 글입니다. 수위 높은 발언에 이어 탄핵 전국 속에 묻혀있던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선고 뒤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꼼수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개시되지 않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수령을 의도적으로 미루려 한다는 건데 과거 민주당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2달 가까이 재판을 끈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이게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그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계엄 여파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여당이 재판 5개를 받는 이 대표의 약점을 다시 부각하고 나선 건 제대로 공격 한 번 못 해보고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거란 분석입니다. 야당은 연일 탄핵 공세를 펼치고 여당 내에서도 하야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기 대선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조기 퇴진에 특별검사 얘기까지 하는 건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속도감 있게 안정감 있게 해결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한다면 계엄 사태 일주일이 지나고 움츠렸던 여당도 다시 기지개를 켜려는 기류도 읽힙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향한 역공만이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계엄 사태 이후 민심도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어제 추 전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의원 출입을 막는 등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그대로 체포돼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수뇌부를 긴급 체포하는 강수를 둔 건 경찰이 제 식구에 대해 이른바 셀프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수도 치안 책임자가 동시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경찰이 배치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준영 경기남부 경찰청장도 소환했습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시내 집회 시위에 대비하는 경찰 기동대의 절반가량이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0시 35분부터 4일 새벽 3시까지 국회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산하 기동대는 32개 부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부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이후 배치됐고, 이와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쪽 대응을 위해서도 기동대 24개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계엄 충격 후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우리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투매에 나섰던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우리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02% 올라 2,4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2.17% 상승해 670선을 만회했습니다. 증시는 이처럼 진정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등락하며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며 1,400원대로 올라선 환율이 정치적 충격 속에 3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심판이 있던 기간 환율 변동폭은 48.1원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변동폭이 97.7원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변수에 유독 민감했던 환율이기에 외환 당국도 현재의 전국 불안이 계속된다면 환율 변동의 상단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상승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서 국내 전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이 내년 2분기까지는 1,450원대 근접시키는 양상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기름값과 물류비, 수입 물가의 인상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를 짓누를 수 있어 성장 동력이 점점 약해지는 우리 경제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관련 소식을 대내외 매체에 처음 보도하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한국당이 아비규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란이 확대하면서 한국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기사를 실었는데, 국회 앞 등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사진 20여 장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심각한 통치 위기와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선포됐다고 규정하며,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미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괴뢰 한국당이 아비규환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봉쇄 등을 나열하며 이후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과정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남측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파장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 처음으로, 앞서 북한은 매일같이 이어오던 윤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 기사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해왔습니다. 전략적 숙고 기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존에 했던 주장이 사실상 관철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향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사진은 게재하면서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이를 가로막는 시민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향후 관련 보도 역시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해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연말 연초 예정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부각하며, 이에 따른 한반도 두 국가론의 당위성 등을 거듭 강조하는 논리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인파가 몰리면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상파 DMB 기능을 탑재한 구형 스마트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 지상파 DMB가 작동하는 휴대전화 덕분에 실시간으로 탄핵 투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DMB는 이동통신망과는 달리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해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인파가 몰려도 통신 장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0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수를 기록해 97건을 기록한 전날과 비교해 1085% 증가했습니다.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3일 23위에서 4일에는 3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한 입시 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가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일부 혐의라도 무죄로 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바로 다음 비례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아 탄핵안 표결 때 표가 누수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일정 변화는 없지만 선고 당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 수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입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28,500명을 유지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국방부에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 억제 공약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상시 한미 간 핵 협의 과정과 정보 공유 방식,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정부에서 몇 년째 국방 수권법에 들어간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규모를 명시하고 관련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해 의회가 재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제한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에 비유하며 현재 9배 수준인 연간 13조 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해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 이에 따라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국 외교안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트럼프 복귀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짚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한때 9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가상화폐가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하루 전보다 2.34% 내린 94,282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5일 역대 최고가 103,900달러대에 비해 10%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트럼프 효과가 어느 정도 약발이 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가상화폐 AI차르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친가상화폐 인물을 배치했습니다. Deregulation clearly is going to happen. A new SEC chair that looks like pro Bitcoin. Very bullish in terms of this dynamic. 하지만 친가상화폐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유처럼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금과 달리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Dear 한강,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시상식 무대로 향합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받은 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시상에 앞서 엘렌 마손 스웨덴 한림원 종신위원은 작지만 잔인함과 상실감을 말하는 한강의 목소리는 강렬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세상 속 인물들은 취약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질문을 던지는 힘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은 시상식 연회에서 언어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실이며 문학작품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 한강 작가는 한국인으로 처음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스웨덴 국민은 물론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도 한강의 수상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it's a female who is winning the Nobel Prize. 한강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7일에는 30여 년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강연을 하는 등 한 주간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현지 번역가와의 대담 등을 끝으로 오는 12일 노벨상 관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과 코레일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어제부터 교섭을 시작해 30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장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았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예년의 초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파주 영하 6도, 안동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5도, 대전 8도, 광주 8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며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던 비와 눈도 새벽 중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동해안에서는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까지 충청이 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휴일 사이 오락가락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모레는 서쪽 곳곳에, 휴일에는 또다시 충남과 호남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